1942년 4월 3일 항공모함 호넷은 16기의 B-25 미첼 폭격기를 싣고 샌프란시스코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와이의 진주만 기지에서 호위 임무를 맡아줄 또 다른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의 합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항공모함은 철저한 보안을 위해 무선 침묵을 유지하며 일본 해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4월 18일 오전 7시 38분 원래 계획했던 도착 지점에 300km 몸미친 일본 해역 1200km 해상을 지나갈 때 미 항공모함 호넷의 승조원은 호넷 근처에 일본 소형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니토마루라고 불리는 이 소형 선박은 애초 어선으로 건조되었으나 전쟁 중 일본 해안 경비정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근거리에 이 배가 있다는 것은 이 배 또한 호넷을 발견했을 것이고 이미 상급부대로 미 항공모함 출현에 대한 경고 무전을 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리틀 중령은 아직 바람 목표 지점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항공모함 호넷의 함장 마크 리처 대령과 상의를 하고서 바로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획보다 더 먼 거리에서 바람한다는 것은 목적지까지 갈 연료가 부족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명 모든 대원들은 둘리틀 중령의 명령에 따라 주저함 없이 바람 준비를 마쳤습니다. 갑판의 가장 선두에 있던 둘리틀 중령의 미첼 폭격기는 다른 대원들에 비해 활주거리가 가장 짧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걱정했지만 8시 20분에 둘리틀 중령은 B-25B 미첼의 바람에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남은 15대의 폭격기들도 모두 용감하게 둘리틀 중령을 따라서 무사히 바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10시간 빠르게 작전을 개시한 이들은 일본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아주 낮은 고도로 일본을 향해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폭격기들의 바람과 동시에 미 항공모함 호넷과 엔터프라이즈는 즉시 하와이를 향해 퇴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16기의 폭격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비정의 연락을 받은 일본 전투기가 올 것을 예상했지만 일본의 전투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항공모함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듣고서 항공모함의 사정거리인 해역 300마일 이내로 항공모함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존 함재기 대신 육상 폭격기를 선택한 미 해군의 작전이 제대로 성공한 것입니다. 6시간의 비행 끝에 18일 정오 16기의 폭격기는 일본 본토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임스 둘리틀 중령을 비롯한 10기의 폭격기는 도쿄를 향했고 요코하마로 2기, 요코스카로 1기, 나고야로 2기, 그리고 고베로 1기가 향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둘리틀 특공대원들은 일본 상공을 날아가면서도 일본군의 견제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군은 상공의 폭격기들이 미군일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센 저항 없이 목표로 했던 각 도시의 상공에 도착한 폭격기들은 각자 임무대로 군사시설, 유류창고 등의 목표물에 폭격을 가했는데 도쿄에 떨어진 폭탄 중 하나는 일본 천황이 주거하는 곳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었다고 합니다. 16기의 B-25 미첼은 도쿄를 포함한 5개의 도시에 폭격을 마친 후 계획대로 중국 동부 해안으로 일본을 빠져나왔지만 연료가 극히 부족했던 에드워드 요크 대위의 폭격기는 중국으로 향하는 대신 기술을 돌려 소련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애초 미군은 둘리틀 공습 작전을 계획하던 단계에 중국보다 더 가깝고 안전한 소련으로 도착하길 원했으나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소련은 일본의 보복이 두려워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소련 땅에 불시착한 5명의 대원들은 미국의 공습 작전에 협조했다는 일본의 오해를 받기 싫었던 소련군에 의해 억류되게 됩니다. 중국으로 향한 나머지 15기 역시 원래 계획보다 빠른 바람 탓에 연료가 부족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 폭격기들은 중국 국민당 장제스 총통과 사전에 이야기가 된 대로 저장성에서 국민당 군인들의 무선 유도 신호를 받아 주저우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1차 기지에서 연료를 보급하고서 국민당 수도였던 충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중국해를 건너던 15기의 폭격기들은 등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주저우의 1차 기지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13시간의 비행 끝에 중국 본토 상공에 도착했지만 결국 쉬저우, 닝보, 샹라오, 원저우, 난창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에 불시착한 한 기의 폭격기에서 2명이 익사했고 또 다른 폭격기에서도 탈출 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불시착 과정에서 살아남은 77명의 특공대원 중 소련으로 간 5명을 제외한 72명은 일본군의 눈을 피해 국민당이 있는 충칭을 향해 갔지만 그 과정에서 8명은 일본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리틀 중령을 비롯한 남은 64명의 특공대원들은 중국 민간인들과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국민당의 수도였던 충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미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했고 소련으로 불시착한 5명의 특공대원들 역시 소련의 암묵적인 도움을 받아 수개월 뒤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포로가 되어 도쿄로 이송된 8명의 대원들은 군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중 3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당했으며 5명은 감형을 받아 각각 5년, 9년형을 선고받고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5명 중 1명은 포로 수용소에서 병사했고 나머지 4명은 종전까지 살아남아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용감한 대원들의 죽음과 노력에 비해 일본이 받은 피해는 경미했습니다. 가옥 200여 채와 공장, 유류창고 일부에 피해를 주는데 그쳤지만 이는 원래 미군이 의도했던 대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피해보다 일본인들과 특히 일본군 수뇌부들에게 상징적인 보복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이들이 받은 심리적인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본토를 공격당할 거란 걸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들의 천황이 있는 도쿄가 그것도 대낮에 폭격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출격했던 모든 폭격기를 잃었고 일본에게 준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둘리틀 중령은 귀국하게 되면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고국에 돌아갔을 때 그를 비롯한 80명의 모든 특공대원들은 미국민들의 영웅이 돼 있었습니다. 80명의 모든 대원들은 하늘에서 뛰어난 작전을 수행한 군인에게 주어지는 DFC 훈장을 받았고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한 대원들은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리더였던 둘리틀 중령은 미군 최고의 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와 함께 2계급 특진의 포상을 받아 중령에서 대령을 넘어 준장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적군에게 준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음에도 모든 대원들에게 이런 명예로운 포상이 주어진 것은 진주만 공습 때 받았던 미국민들의 치욕과 복수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공습대원들의 탈출을 도왔던 중국 국민들은 일본군의 뒤늦은 복수 상대가 되어 저장 장시 작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미 공습대원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일본군은 공습대원들을 수색하는 동안 민간인 10,000명을 살해했고 인구 5만 명의 난청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복수를 멈추지 않고 도쿄를 공습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태평양 함대, 즉 미 항공모함으로 타겟을 돌렸습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존재하는 한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미 항공모함을 유인해서 파괴하겠다는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미드웨이 작전은 총리이자 일본 육군 참모총장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대본령의 지지를 얻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둘리틀 공습 작전은 태평양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투였던 미드웨이 해전을 결정적으로 발생시킨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비해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둘리틀 공습이 끝나고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남태평양에서는 다시 한번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이 맞붙게 됩니다.